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이과 어지러움 파트 맡고 있는 배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비욘디에서 강의를 부탁을 받았을 때 이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강의 주제인데요. 맨날 PPT만 하다가 조금 새롭게 요청을 드렸는데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같은 느낌으로 저희 학부생들 강의하는 것처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이비인후과 신경과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요건데요. 요 결론은 이제 나중에 좀 뒤쪽에 말씀을 드리고, 모든 강의가 수업이 그렇듯이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기부터 좀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보시던 귀죠. 네, 여기가 귓구멍이고요. 여기가 중이, 여기가 뇌이죠. 뇌이는 달팽이관부터 여기 신경까지를 뇌이라고 하고요.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딱 잘라서 여기입니다. 여기는 달팽이관, 성력기관, 이 뒤쪽은 평형기관, 전정기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막 모양들이 있고 고리 모양도 있고 뭐 이상한 게 달려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 이제 저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가 달팽이관이고요. 딱 잘라서 여기가 전정기관입니다. 평형기관이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고리가 3개 있고요. 유트리클이라는 거, 세큐리라는 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총 5개입니다. 소기관으로 5개의 소기관이 존재하고, 요 기관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달팽이관이랑 전정기관은 한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같이 난청이 생기는 경우, 특히 메니에르나 마찬가지죠. 청력과 평형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 때 이석증도 잘 생기고 돌발성 난청 때 같이 어지럼증도 생기는 이유가 여기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생학적으로도 같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관인데, 옛날 이제 아주 원시적인 생물들에서는 이게 같은 기관입니다. 그냥 진동을 감지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우리는 고등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소리를 듣는 기관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 자,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좀 해봤어요. 보시면 여기 이석이 있습니다. 이석.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게 이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석은 잘 알고 계시죠? 이석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석이 있는데, 요런 거가 있는 기관이, 이게 아까 지금 제 반고리관 말고 그 이제 동글동글한 난형낭과 구형낭이 있는 기관이 이제 이석기관이에요. 반고리관은 이석이 없습니다. 여기 있던 이석이 떨어져 나가서 반고리관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게 이제 이석증이고요. 여기 이제 이석기관이란 게 이렇게 있고, 반고리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제 반고리처럼 생겼죠? 반고리. 여기는 이제 요런 모양의 기관이 있고요. 자, 요 이석기관과 요 반고리관의 큐플라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세포, 유모세포. 요 유모세포는 이제 이 털이 달려있어요, 끝에. 요런 털이. 여기도 털이 있죠? 자세히 보면 털이 있어요. 이 털이 왜 있냐면은, 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털이 기우는 쪽이 이제 자극 방향이 되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기우면 이제 억제 방향이 되기도 하고요. 이 달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의 음파가 이 털을 이제 왔다 갔다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음파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평형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평형 기능은 진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진동을 감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돌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3D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소기관들이 이거고요. 이 이석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석은 돌이잖아요. 무겁죠? 주변보다 무겁습니다. 주변보다 무겁다는 얘기는 갑자기 앞뒤로 들어가거나 갑자기 좌우로 움직일 때 이 돌이,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휩니다. 유모세포가. 털이 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기로 가고 있다, 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뒤로 가고 있다, 중력이 있다, 중력이 없다, 요걸 감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반고리관. 이렇게 원 모양이잖아요.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이렇게 도는 힘을 감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 감각을 감지하는 기관이 저 반고리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 감각은 우리가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고 3D잖아요. 사람 이제 우리 3차원에 사니까. 그래서 세 방향으로 있습니다. X, Y, Z축 세 방향으로 회전을 감지하게 되고, 그래서 반고리관이 3개 있습니다. 측반고리관, 상반고리관, 후반고리관, 이렇게 3개가 각각 X, Y, Z축의 움직임을 담당하게 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석이 있어서 이 무게 때문에 관성이 생기는데, 요거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돌면은 안에 액체가 흐름이 생깁니다. 그 흐름이 여기를 요로 구부리든지 요로 구부리든지 해가지고 유모세포의 이 굴곡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전정기관의 생리고요. 이것도 지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이 유모세포인데, 이로 꺾이냐 절로 꺾이냐에 따라서 이제 신호를 주냐 억제를 하냐가 달라지고요. 이제 이렇게 생기게 여기 물고기 옆줄이라고 있지, 옆줄. 여기 똑같아요. 물고기 옆줄도 여기 똑같은 유모세포가 달려있고, 요걸로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막 실험도 물고기 갖고 많이 합니다. 저 물고기는 저기 왜 있을까요? 소리를 듣나? 아니죠. 물고기도 진동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서 누가 이렇게 첨벙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얘는 저 옆줄에서 유모세포가 똑같이 이렇게 막 움직임을 받게 되고, 얘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힘을 받게 되죠. 물결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여기 뭐가 왔구나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유모세포는 다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몸의 진동을 감지하고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유모세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몸의 진동이 뭐 어떻게 있냐? 우리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진동이 생깁니다.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사실 숨 쉴 때도 생기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을 때도 생겨요. 진동은 항상 있습니다. 이 머리에 진동이 계속 이제 주어지는데, 이건 이제 걸을 때 어떤 진동이 생기냐,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횡단보도로 걸어갈 때 한 1에서 2Hz 사이, 2Hz가 평균이죠. 2Hz 사이에 진동수가 생겨요. 2Hz가 뭐냐면 1초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머리가. 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보통 그 정도 속도로 걸어요, 걸을 때. 이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진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계속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요거를 진동을 이제 상쇄하고 시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형기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모가지가 달린 생물들은 다 그냥 평형 기능이 유사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아까 제가 눈 얘기 갑자기 나왔는데, 눈을 왜 보는 거냐? 이게 눈에 왜 이런 게 이제 상이 맺히는 게 중요하냐? 눈에는 이제 망막 있고 황반 이런 게 있습니다. 망막에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황반이 이제 눈의 가운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가 잘 돼야지 우리가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체를 똑바로 보려면 시야가 흔들리면 안 되죠. 왔다 갔다. 근데 아까 우리가 걸어 다닐 때든 뭘 할 때든 머리가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이 눈을 보시면은 눈에는 근육이 이제 6개 달려 있어요. 사람 눈에는. 근데 이제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6개 달려 있어요. 이거 물고기 눈입니다. 옆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고리관이고요, 이게. 재밌는 게 요 관 하나가 근육 한 쌍씩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고리관 하나가 자극이 되면 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머리의 회전을 평형기관이 알아채고 이걸 눈에다가 그대로 눈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머리 움직이면 거꾸로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은 항상 같은 곳에 맺힐 수 있게 되겠죠. 요걸 위해서 우리가 평형기관과 눈이 근육들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전정안 반사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가? 하여튼 보시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시면 이제 눈을 볼 거예요. 눈은 평형기관의 창이다. 제가 3년 전에 비욘디 나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눈이 막 떨리죠. 원래는 눈이 이렇게 떨리면 안 돼요. 보시면 눈이 이제 저쪽 방향으로 툭툭 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균형 감각이 깨진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균형 감각이 양쪽 귀에서 둘 다 이제 똑같은 밸런스로 균형 감각이 올라와야 되는데, 한쪽 기능이 망가지거나 한쪽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눈이 한쪽으로 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 외안근이 자꾸 이제 자극이 되면서. 그래서 눈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돌면은 눈도 돌아요. 자, 여기 이석증이에요. 보시면은 그 이석증이 대표적으로 막 세상이 돌고 막 토하고 막 그런 병이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이거 보세요. 눈을 보시면은 눈이 막 튀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은 이게 눈이 막 튑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다 그럴 때 진짜 사람이 도는 거 아니고 눈이 돌면서 진짜 도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눈이 도는 이유는 아까처럼 전정기관이 눈의 근육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눈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으로 처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지러울 때 뭐가 어떤 식으로 어지럼증을 구분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어지럼증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그러면 어지럽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묘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뭐 어지러웠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어지러웠어요? 그냥 어지러웠어요. 뭐 빙빙 돌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잘 가려 들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이걸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트루 버티고, 이걸 이게 현훈이라고 그러고요. not true vertigo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병원에서 이 사람이 어지러워서 검사를 해야 되고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봐야 되나 그런 거는 이제 현훈이에요. 이거 트루 버티고 양상일 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검사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 트루 버티고의 정의가 뭐냐? 사물과 나의 위치 관계의 왜곡. 이게 딱 정의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가 와 나한테 땅에 막 올라와. 천장이 막 내려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저기 돌아가요. 이러면은 사물과 나의 위치 관계이 왜곡되는 거죠. 난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나트로 버티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지러울 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어지럼증 묘사할 때 내가 돌았냐, 세상이 돌았냐, 뭐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죠. 이게 뭐 아주 정확한 묘사는 아니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주변이 돌았다는 여기에 조금 더 가까워요. 왜냐면은 주변이 돌았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막 어지럽다 그러면 일단은 딱 가만히 있으려고 눕잖아요? 누웠는데 막 돌아. 그거를 이제 주변이 돌았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네가 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트루 버티고 양상인 거고.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비틀비틀 하는 거 있죠. 나 중심을 잘 못 잡거나 막 기절할 것 같아 비틀비틀거리는 거. 그거 내가 어지럽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증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제 걸러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그러니까 자세히 조금 더 여쭤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트루 버티고는요, 막 돈다 그랬죠. 돌고 위치 관계가 왜곡이 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정 안반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전정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떨어졌거나 높아졌거나 하여튼 이상이 있는 겁니다.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 귀 쪽 어지럼증, 이석증, 메니에르, 전정신경염. 대표적인 세 가지 3종 세트 있죠. 자, 그 다음에 머리, 중풍, 종양.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민후과니까 이제 머리는 한글 썼습니다. 영어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중풍, 종양. 그래서 우리가 꼭 감별을 해야 되는 거는 머리에 문제가 있냐 없냐는 항상 감별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병원에 와서 하는 프로세스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MRI 찍고 눈 검사하고 평형 검사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감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트루 버티고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싱코비라 기절, 미주신경 실신. 기립성 저혈압. 중요한 거 스트레스. 시민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평형 기능이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주신경소 실시는 기절을 하죠. 그러니까 기절한 적이 있냐,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여쭤보면 어느 정도 감별이 되고요. 두 개 사실 뭐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히려 이거 고혈압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자주 생기거든요. 기립성 저혈압이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바로 바로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걷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면 일하다가 좀 며칠 앉아서 바로 한 게 아닌데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과 가셔서 검사를 좀 해봐야 돼. 자율신경의 검사나 아니면 혈압을 이제 앉아서 일어서 계속 재보던가 이런 걸 해봐야 되고, 요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게 고혈압약 들으시는 분, 그리고 고령, 그리고 전립선약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왜 생기냐면 혈관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혈관을 늘어나는 약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어날 때 혈관을 쪼여서 머리 쪽에 피가 막 가게 해주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잘 봐야 되고. 자. 아까 제가 이제 현운이 있을 때 머리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귀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이게 평형 이제 전정기관에서 신호가 막 오잖아요. 이게 요 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연결이 된 다음에 뭐 소뇌, 중뇌, 대뇌 뭐 이렇게 다 뻗쳐나갑니다. 이 전정신경 핵에서부터. 그러니까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요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요.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우리가 현운 같은 게 전정 기능이 떨어진, 평형 기능이 떨어진 거랑 비슷한 현상들이 이렇게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가 차이점이 있냐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한눈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딱 왔을 때, 어지러움증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이 사람 머리 문제인데 라고 아는 거는 불가능해요, 거의. 물론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제일 확실한 건 MRI입니다. MRI를 찍어보는 게 사실상의 골드 스탠다드 검사인데, MRI를 찍으려면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비욘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균형 감각 장애가 있는 귀 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3개를 일단은 확실하면은 머리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각 증상을 보면 이게 이제 전정신경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이석증이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거인데, 사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눕거나 앉거나 이렇게 체위 변화가 있을 때 어지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되게 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뭐 누울 때 어지럽다, 앉을 때 어지럽다, 잠깐씩 본다, 이건 그냥 이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청각 증상이 같이 생기죠. 어지러울 때 귀가 갑자기 멍해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막 삥 나거나 안 들리면서 어지럽다. 메니에르 병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병이 반나절을 넘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석증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막 도는 거, 아까 그 투 버티고 자체는 1분에서 2분 사이에요. 저거는요. 메니에르는 한 서너 시간 보통 가고 길게 가면 반나절까지도 가고요. 이 전정신경염은 한 하루 이틀 정도 막 이렇게 빙빙 도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3가지는 우리가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을 보고 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청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중투성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여기 센트럴이라고 돼 있죠. 센트럴이 중투성이에요. 머리 문제인 경우. 자, 그래주얼로서 무슨 말이냐면 뭐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점점 나빠질 수도 있고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귀 문제인 경우는 보통 갑자기 생기는 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 종양 같은 거 보세요. 종양이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점점점 커지지.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증상이 생기고 이게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생겼다. 그럼 이제 저기를 의심하는 거죠. 머리 쪽 문제가 아닐까. 갑자기 생겼다. 그렇다고 뭐 머리냐 귀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점점 악화가 된다. 그러면 머리 쪽을 강력하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 단위, 개월 단위, 길죠? 병의 경과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점점 악화가 되고 낫지 않아요. 이 귀의 문제는요, 금방 좋아집니다. 아까 제가 그 제일 긴 게 하루 이틀 정도 막 돈다 그랬는데, 이건 막 도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막 도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면 좋아지는데, 저거는 머리 쪽 문제는 막 도는 것도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병의 경과가 일반적으로 귀 쪽 문제보다는 머리 쪽이 좀 더 깁니다. 이게 뭐냐? 신경학적 증상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머리 쪽 문제니까. 이게 이제 머리 쪽 문제인데 평형 기능, 전정 기능처럼 나가려면 이제 중풍을 예를 들어 보세요. 중풍, 머리 혈관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 귀로 가는 혈관만 딱 막히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는 확률적으로 쉽지 않죠. 보통 그러려면 다른 데도 막 막히고 문제가 같이 생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생겨요. 이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뭐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비가 생긴다든지, 한쪽이 마비가 생기든지,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자꾸 쌀에가 심하게 먹을 때 좀 삼키기가 어려워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진짜 순수하게 어지럼증만 있는 게 아니다. 뭐 두통도 있다 갑자기 그러면은 신경과 검사를 반드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경과 검사라는 거는 뭐 우리 신경과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체 검사도 여러 가지 할 거지만 MRI가 사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게 집에서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뭐 어지럼증이 생겼으면 그건데, 일단은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가까운 병원 가시는 거예요. 가까운 병원. 신경과, 이비인후과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들 감별을 하실 수 있고, 요새는 이제 기계, 그 어지럼증 기계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개원의 선생님들도 다 갖추고 계시기, 거의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증상이 생겼을 때 가까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석증 같은 경우는 매니아르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없어지잖아요, 증상이. 그래서 그 증상 있을 때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업 하시는 분들은 당일 접수를 받아야 어지럼 생기면 바로바로 오시라고 하는데, 대기 머시거나 그러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꼭 거기 선생님 소견을 받아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지럼 있을 당시에 눈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을 잘 해서 그거를 그때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낮에는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밤에 안 하잖아요. 그럼 응급실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실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의 심각성입니다. 이게 증상이 심각해서 막 토하고 그런 경우면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가실 거예요. 그거 참을 수 있는 분은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환경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응급실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굳이 꼭 안 가도 돼야 되는 것도 있죠. 굳이 꼭 안 가도 돼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not true vertigo인 경우. 얘랑 나랑 위치관계 왜곡이 아니라 그냥 뭐 띵하고 내가 조금 쓰러질 것 같고 기운이 빠지고 이런 거는 응급실로 꼭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셔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감별이 조금 그래도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확실한 거는 토를 하냐 마냐 갖고 또 보시는 힌트가 있어요. 구토 혹은 구역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구토랑 구역이요. 왜냐면 이제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멀미 증상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전정신경이랑 이제 자율신경계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정신경에 에러가 발생하면 자율신경계도 문제가 생기면서 구역감과 구토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역과 구토가 있다. 그러면은 트루버티고 쪽에 가깝고,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겠죠. 가시고 싶으실 거예요. 많이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가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증상이 생기면 사실 가실 수 있으면 그냥 가까운 데 가시면 좋고요. 나트루버티고다. 구역 구토 없고 그냥 뭐 참을만 하다.
굳이 꼭 가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가실 필요 없고 다음날 가셔도 돼요. 근데 막 돌고 토하고 증상이 심하다.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데이타임에 응급실로 굳이 안 가고 이제 외래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근데 뭐 이제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 마비되고 이런 이제 확실한 뭔가 이제 이상 소견이 있다. 뭐 중풍이나 이런 거에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경과를 좀 가시는 게 낫긴 합니다만 이비인후과 가셔도 여기 보내 주십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지럼증의 패턴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패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X축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이석증 보여드릴게요. 이석증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한 달 정도 가다가 이제 없어지는 패턴입니다. 심했다가 아무렇지도 않다가 심했다가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게 이석증이에요. 자, 이게 또 시간이고 메니에르. 이거 좀 길죠? 왜냐면 몇 시간 단위로 생기니까. 메니에르. 전정신경염. 처음에 확 심했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쭉 갑니다. 처음에 심한 게 2, 3일. 하루 이틀, 2, 3일. 여기 쭉 지리지리지리 가다가 6개월 정도까지 가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걸을만해져요. 걸을만해진다는 거는 별 느낌 없이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얘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면 그렇게 되는데 요 사이 기간 2, 3일부터 6개월까지는 이제 구름 거는 느낌이 듭니다. 걸어갈 때 한쪽으로 쏠리든가. 여기서 이제 불안해하시죠, 환자분들. 왜 안 낫냐, 이거 머리 문제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머리 문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MRI를 찍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찍으면 되고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평형 검사를 해보면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형 기능 검사를 해보면 이게 뭔지는 좀 알 수 있는 단서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귀에서 생긴 어지럼증은 요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 쪽 문제는요. 이 시간. 자, 뇌종양 같은 거 봅시다. 점점 악화되죠. 이게 MRI 꼭 찍어봐야 되고 머리 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중풍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심했다가 또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풍은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증상만 가지고는 감별하기가 좀 어렵고 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 특히 MRI를 통해서 꼭 감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중풍은 막 골든타임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특히 팔다리 마비되고 이런 건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고 골든타임에 치료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얼마나 회복이 될지 알 수 있는데 이 어지럼증만 있는 중풍 같은 경우는요. 뭐 다른 게 동반이 하더라도 감별이 되게 어렵습니다. 당시에 바로 알기가 되게 어렵고 이게 MRI를 또 급하게 찍어보지 않는 이상 이게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면서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모든 분들을 다 MRI를 찍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어지럼만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 마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MR을 반드시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는 그런 환자분들을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일차적인 목표예요. 나머지는 사실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MRI는 이제 응급실로 오시면 거의 아마 반드시 찍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증상 있을 때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한번 볼까요? 질문을 이거 작은 걸로 하면 되겠죠? 착한 맛 던지, 22살인 3. 어,
예, 그 메니에르 지금 보니까 메니에르 이제 진단 기준에 맞는 것 같고 이제 2010년, 2003년에 했으면 사실 지금 거의 한 20년 되신 건데 굉장히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났고요. 메니에르는 보통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은 증상이 좀 좋아져요, 저절로. 메니에르 MD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증상이 처음에 막 심하게 있다가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0년이 지나면 이게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증상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난청은 지속됩니다. 난청이 지속되면서 청력이 조금씩 떨어져서 청력이 많이 떨어지면 60에서 70데시벨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60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겨우 요게 들릴락 말락 할 정도까지 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22살이시니까 지금 어느 정도 청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력은 점점점 떨어질 수 있고 어지럼 증상은 사실 처음처럼 막 심하게 몇 시간 돌고 그런 거는 많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요렇게 후기로 가면요. 어지럼증이 조금 뭐랄까 만성적으로 변하고요. 만성적인 균형 감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큰 소리를 들 때 갑자기 확 무너진다든지 원인 모르게 갑자기 몸이 균형이 없어진다. 요런 증상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치료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평형 검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메네스랑 다이클로집 먹고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면은 추가 치료는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제 방향이 처음에 없던 게 왼쪽도 양쪽인 경우에는 진짜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양쪽이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이 되고 지금 이제 양쪽성인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로 다이클로짓이 안 들면은 이제 이소바이드나 이런 물약으로 바꿔가지고 좀 드셔보시는 방법도 있고 안타깝지만 약을 꾸준히 먹는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청력이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일단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청력은 조금씩 좀 떨어지는 패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지럼증은 다만 이제 조절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약물로요.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귀에다가 이 스테로이드 말고 젠타마이신이라고 이제 항생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평형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인 경우에는 그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균형이 나빠지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균형 감각 장애가 생기면서 걸어 다닐 때 막 시야가 흔들리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권유드리는 건 일단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다음 질문 볼까요? 몸은 가만히 서 있는데 마치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왜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그렇죠. 몸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 트루버티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자세히 적어주지는 않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석증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석증이 우리가 이렇게 막 돈다 그러잖아요. 메니에르도 막 돈다 그러고. 근데 아까 그 전정기관 중에 반고리관 3개 있고 이제 유트리클 세큐리라고 이제 이석기관 있잖아요. 이석기관은 중력을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중력을 감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면은 떨어지거나 뜨거나 이런 느낌이 생겨요. 앞으로 가는 느낌, 뒤로 가는 느낌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증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문제는 있는 겁니다. 저 정도면요. 트루버티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권휘님 보면은 어지럼증에 대한 질문, 어지럼증 빈혈 증상이 있다더라. 어지럼증 뇌 부분에서 막힌 거로 어지러운 증상이 나온 건가요? 예. 아까 제 빈혈 증상이 뭐냐면 아까 저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게 이제 빈혈이랑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빈혈도 결국에는 뇌에 산소가 덜 가서 생기는 어지럼증 종류라고 보시면 되니까 현상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절하고 눈앞이 이게 노래지고 캄캄해지고 막 띵하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생기는데 뇌가 막힌 거랑은 달라요. 뇌 부분이 막힌 건 아마 이제 혈관이 막힌 걸 말씀하신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건 중풍이에요. 중풍이랑 이제 잠깐 피가 모자란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중풍은 일부분이 막힌 겁니다. 혈관의 일부분이 막혀서 그 일부분에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빈혈처럼 머리에 피가 아예 안 가면은 죽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5분만 피가 안 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이거는 빈혈은 그냥 이제 띵하고 이런 증상이고 뇌 부분이 막힌 거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검사에도 아무 이상 없는데 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붕 뜬 느낌 어지러워요.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나트로 버티고 중에 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라고 썼는데 지금 이제 구름 걷는 느낌처럼 붕 뜬 느낌이고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왜곡은 아니거든요. 나트로 버티고의 일종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글만 봐서는요. 스트레스나 불안증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예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이거든요. 스트레스나 불안증 때문에 그런 경우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알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히 여쭤봐야 되고, 그 거꾸로 말해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형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아요. 해봐서 정상인 게 확인이 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나 불안이 있으신 분들한테 검사를 오히려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정상인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정상인 게 확인이 되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환자분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 이제 우울증 약을 드리거나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정신과 진료를 권유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항우울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필요하면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짜게 먹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메니에르 하면 생활습관 개선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메니에르 생활습관 개선. 자, 생활습관 개선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엄청 많아요. 뭐 커피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은데 스님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사실상 쉽지 않죠. 이제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제일 그러면 그나마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근거가 그나마 조금 있는 거는, 커피도 뭐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는 거지만 사실 제일 지키기 좋고 근거가 확실한 건 소금 저염식, 탈수 안 되는 거예요. 탈수 방지. 커피 마시면 근데 소변 나오죠? 탈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죠? 카페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요런 거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검증하려면 카페인 마신 분 안 마신 분 이제 완전 이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해야 돼.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완벽하게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드셔보시고 보통 본인이 문제가 생기는 용량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뭐 한두 잔 정도는 그냥 드시라고 합니다. 많이 드시지 말라고. 근데 탈수는 그래도 근거가 꽤 많이 있는 얘기고, 탈수가 뭐냐면은 몸 안에 소금기가 높아지는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염식, 2번 물. 어디 보면 하루에 2리터 마시라 그러는데 제가 2리터를 마셔보니까 너무 힘들어. 1.5리터만 마시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3번 이거 중요해요. 수면. 중요한데, 이게 수면은 뭐냐면 우리 잘 때 바소프레신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와. 이제 항인형 호르몬이라고, 이제 잘 때 소변이 너무 많이 마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이제 수분기를 좀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잠을 안 자면 그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고 탈수가 지속이 되죠. 그러면 또 물을 마시게 돼갖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 메니에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달팽이관 안에 물의 순환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시다시피 삼투압이 달팽이관 안에 내림프낭의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탈수를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것들이라서 요거는 조금 이제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림프낭 압력이 많이 높아졌나, 물론 요새는 사실 옛날에는 귀에다가 막 전극을 대고 막 이런 검사들을 했는데, 그거보다 요새 MRI 테크닉 중에 조영세 넣고 4시간 있다가 찍으면은 이제 내림프낭이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는 MRI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보면은 조금 더 간단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3가지 탈수 방지 요것만 잘하셔도 뭐 어느 정도는 재발 없이 행복한 삶을 심하지 않은 분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저염식? 뭐 어느 정도
건강에 좋은 거니까 혈압도 안 오르고.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차만 타면 멀미가 심한데 저 같은 사람은 귀 속 평형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자, 멀미 또 할 말 많죠. 멀미는 이제 중요해요. 멀미가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제 멀미도 많이 이슈가 되고, 전기차 타면 멀미가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실험도 많이 나오고요. 멀미가 나타나는 일단 원인은요, 평형 기능의 미스매치예요. 평형 기능이란 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전정기관 얘기했죠. 귀에서 오는 평형 신호하고, 눈에서 오는 눈 신호하고, 다리에서 오는 체성 감각, 요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손에에서 중심을 잡는 건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요게 그냥 우리가 생활을 하기에 다 이제 몇십 년 동안 같은 포지션에 서 있고 이런 게 하니까 이게 뇌가 지금 이 상태가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탔으면 차에 진동이 있죠. 위아래 앞뒤로 진동이 막 있는데, 일단은 진동 때문에 이 평형 기능이 교란이 생겨요. 교란.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는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눈도 같이 움직이고 다리 감각도 같이 올라오고, 이게 매칭이 돼야 돼. 이게 흔들리면은 눈도 같이 이런 게 되고, 이렇게 같이 평상시에 오는 자극들이 있는데, 차를 타면 그게 아니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감각이 안 맞는 거예요. 다리에서 오는 감각, 눈에서 오는 감각이 귀에서 오는 신호랑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축적이 되다 보면 멀미가 생기는 겁니다. 교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신호가 뭐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반사가 자극이 되면서 토가 나오고, 요런 현상이 멀미예요. 그러니까 멀미 안 하려면은 눈 감고 자야 됩니다. 이제 질문이 뭐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한 분들은요, 평형기관이 약한 게 아니라 되게 예민한 거예요, 평형기관이. 눈 뜨고 밖을 멀리 봐야 돼요, 대신에. 밖을 멀리 봐야 돼. 그래야지 눈이 많이 안 흔들리니까. 평형기관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오히려 운동선수들이 멀미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균형 감각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차를 엄청 오래 타거나 배를 엄청 오래 탔을 때 이 배 멀미 상태에서 몸이 적응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배를 엄청 오래 타면, 옛날 선원들은 몇 개월 동안 배 탔잖아요. 그런 경우에 땅에 오면은 멀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기능이. 우리가 땅에 살다가 배를 타면 멀미하는 것처럼 배에 살다가 땅에 타면 멀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디바크먼 신드롬이라는 데 넘어갑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런 걸 느낀 게, 제가 공보위 때 울릉도에 있었는데, 울릉도는 이제 평지가 없으니까 산이라서 계속 산만 다니다가 평지에 왔는데 평평하니까 어색하더라고. 그런 게 말대바크먼 신드롬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4분 남았으니까 한 분만 더 볼까요? 정수리 부분이 묵직하고 답답하고 구역감이 느껴지는 귀환해 좀 61세. 이게 좀 애매한데. 묵직하고 답답하다. 묵직하고 답답한 게 뭘까요? 일단 글쎄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묵직하고 답답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귀질환은 없는 것 같은데, 구역감이 느껴지고 어지럽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히 보여요. 근데 정수리 부분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거는 상당히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보입니다. 비특이적이란 거는 요거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요런 어지럼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물론 뭐 이제 정수리 부분인 거니까 머리도 신경과 진료도 좀 보시는 게 좋겠지만, 요거랑 조금 별개로 이제 전정 편두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짜 편두통 진단 기준에 맞는 분들이 두통이 있을 때 어지럽고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정 편두통이라고 따로 질환이 있습니다, 정의가. 근데 지금 오영도님 같은 경우는 두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묵직하고 답답한 거는 제 생각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건지 구분을 좀 해봐야 되고, 보통 어지럼증이 일회성으로 생기기보다 막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사실은 이석증이었고 어쩔 때는 기립성 저혈압이었고, 이게 되게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복합적으로 와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진료 볼 때 딱 최근의 일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이제 말씀하고 치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 말씀 많이 드린 것 같고 저도 이제 슬슬 목이 아프네요. 그 시간도 다 됐고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이비인후과 배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